안녕하세요. 얼마 전 쓰레기를 제 손으로 처리하고 온 60대 여자입니다. 솔직히 전 가진 것도 하나 없고 배움도 부족한 사람이라 내세울 게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족 하나만큼은 목숨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유일한 자랑이 바르고 착하게 큰 제 아들이었죠. 그래서 며느리를 얻었을 때도 누구보다 아껴주고 존중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내 아들이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데려온 사람이니 당연히 저도 아들 선택을 믿고 사랑을 줘야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서로가 선택한 걸 믿어주고 또 지켜줘야 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참 이런 관계를 나쁘게 이용하는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인생을 걸고 싸우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 스스로 경험한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요. 모든 싸움을 끝내고 이제야 두 발 뻗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후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도 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럼 마음고생이 길었던 제 사연을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가 있지만 제 남편은 해외로 나가 가족들을 위해 일평생을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먼 데서 혼자 고생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안 하고 되레 저에게 아들 키우느라 늘 고생이 많다고 했었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펑펑 울었던 이유도 30년 넘게 든 출근 가방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어? 좋은 가방 하나 사서 들지 바보같이. 당신 위해서 좋은 것 하나도 못 사보고 이렇게 가버려서 어떡해. 가죽이 다 벗겨져서 해지고 손잡이도 떨어진 걸. 이걸 죽기 전까지 들고 다녔던 거야. 내가 당신 좋은 가방 하나 같이 보내줄게. 제발 거기선 좋은 거 들고 다녀. 좋은 거 먹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알았지? 마지막으로 좋은 가죽 가방을 사서 남편과 함께 태우며 가슴이 시큰했죠. 그만큼 자신을 위해서는 돈도 쓸 줄 모르는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 덕에 저도 알뜰살뜰 함께 아낄 수 있었고 우리가 미천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가장 고마웠던 일은 바로 아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늘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던 속 깊은 사람이었어요. 엄마, 이제부터 집안일 나눠서 해요. 제가 계획표 짜봤어요. 주말에는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집안일을 네가? 아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왜 철이 들었을까? 괜찮아. 학생이 공부만 잘하면 됐지. 다른 집 얘기 들어보니까 고3 되면 발소리도 안 내고 집에서 눈치 보고 산다더라. 우리 아들은 착해서 엄마 눈치도 안 주잖아. 엄마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마음만 받을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곧 성인인데 엄마가 혼자서 집안일도 다 하고 방까지 치워주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몫은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심경에 변화가 생길 만한 일이 있었나 내심 걱정이 들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묻자 아들이 그제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은 얼마 전에 아빠한테 편지가 왔는데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 아유, 아빠가 편지에 잔소리만 잔뜩 써서 보냈구나. 아니요. 엄마랑 결혼해서 이 집을 얻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과소비 한 번 안 하고 엄마가 모은 돈으로 우리가 이 집까지 살 수 있었다면서 아빠 일 시작했을 때 엄마가 알아봐 줬다는 말도 들었어요. 아빠는 우리가 엄마 고생시키기만 한다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지 말자고 해서 그 말 듣고 나니까 갑자기 후회가 들었어요. 네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다 편지에 썼어? 저도 이야기 듣기 전까진 몰랐어요. 여태껏 아빠가 이런 돈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알뜰하게 살고 아끼면서 고생한 건 저도 당연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빠랑 제가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약속해요. 아휴, 우리 아들. 엄마 한번 안아주라.
말만 들어도 벌써 행복한데? 솔직히 집안일 하는 저와 해외에 나가 일하는 남편 모습을 보며 아들은 우리 집안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항상 제가 선택지를 줬거든요. 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해도 옆에서 보면 잘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남편에게 잘 맞는 방향으로 끌어왔던 거죠. 엄마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라고 생각해. 왜요? 서로가 못 보는 부분이나 장단점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현명한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위기가 와도 극복할 힘이 생기거든. 엄마는 네 아빠 사업이 망해도 믿었어. 왜냐고? 참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이 안 맞는 걸 해서 힘든 것뿐이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엄마 눈엔 그게 보였어. 이 사람은 꾸준하게 자기 일만 찾으면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네가 그걸 물려받을 것 같아서 엄마는 그게 가장 기뻐. 제가 그걸 물려받았다고요? 제 말에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처럼 아들도 본인의 장점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았죠. 네 아빠랑 똑같은 소리를 하네. 부전자전이다 그것도. 솔직히 공부를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애들처럼 끼가 많아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성격도 아니잖아요. 너무 평범해서 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는 특출나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아니야. 살아보니 네 아빠처럼 성실한 것도 굉장한 재능이거든. 또 절제력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 대부분 자기 절제가 부족해서 욱하고 사고치고 그러는 거거든. 네 아빠 봐. 엄마 불안하게 한 적 살면서 한 번도 없잖아. 아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니?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게. 저는 아들에게 남들이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평범한 속에 묻혀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는 내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았으면 했거든요. 다행히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았죠. 아빠를 보며 배운 것이 이미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기도 했죠. 다행히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곳에 취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행복에 들떠있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오르네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왜 그때 제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중소기업 있잖아요. 면접 보고 나서 더 가고 싶어졌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휴, 축하해 아들. 엄마는 잘 될 줄 알았어. 네가 잘해서 된 거죠 엄마 덕은. 아니, 정말 엄마 때문이에요. 제가 자기소개서에 성격 장점을 쓰라는데 쓸 말이 없어서 엄마가 해준 이야기를 썼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성실함, 절제력이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엄청 대단한 거라고. 아빠에게까지 덧붙였는데 그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니까. 엄마가 엄청난 재능이라고 했지? 저녁에 얼른 와. 우리 둘이서 조촐하게 기념 파티라도 해야지.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좋아하겠다. 아들은 취업해서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켰어요. 주말이면 데이트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질 나이인데 말이죠.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죽기 전까지 남편이 해외에서 보낸 편지가 아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시켰는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소개팅을 나가게 된 아들 이야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꼭 제가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래, 어땠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었고? 얼굴이 좋은데? 하, 한 명 정도? 그냥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수줍게 입을 떼면서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아들을 보니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들은 말을 할 듯 안 할 듯 한참 망설이더니 거실로 나와 금방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나도 엄마 닮은 사람을 좋아하나? 내 친구들은 별로라고 하던데. 갸우뚱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아들은 본인 느낌과 친구들이 본 모습이 달라서 그런지 고민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오늘 간 데가 레스토랑이었는데 나갈 때 빵을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미리 그걸 점원한테 말해서 나갈 때 한 사람씩 빵을 챙겨가라면서 나눠주는데 꼼꼼하고 야무진 성격이 전 좋았거든요. 어머, 대단한 아가씨네.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괜히 점수 깎이는 행동일까 싶어서 힘든 행동이긴 한데 자기 것만 챙긴 것도 아니고 챙겨준 거잖아. 엄마가 보기에는 참 꼼꼼하고 야무진 아가씨 같은데? 그래요? 제 친구들은요, 좀 궁상맞고 아줌마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의대생인데 집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해서 그런 편견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네 마음이 중요하지. 엄마도 아빠 만날 때 집안도 그저 그렇다고 반대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 근데 엄마 눈엔 좋은 게 더 많이 보이더라. 좋으니까 그냥 만났고 나중에 후회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남이 살아주나? 네 인생 아직 젊은데 무슨 고민이야? 그럼 따로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솔직히 다시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봐도 돼. 너 모르지? 아까부터 그 친구 이야기만 하면 입꼬리가 아주 이렇게 올라가는데 엄마 눈은 절대 못 속여.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날의 연애가 솔직히 얼마나 가겠어요. 전 그래서 아들에게 더 마음 가는 대로 과감하게 해보라고 조언을 했던 거죠. 막상 결혼할 때가 오면 현실이 닥칠 테니까요. 그건 또 나중에 가서 생각해도 될 문제라고 했죠. 20대 중반에 평생의 배우자를 단번에 찾기라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잠깐 만날 줄 알았는데 연애에서도 꾸준함을 유지했던 아들은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왔더군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할 인연이긴 한가 봐. 이렇게 보네요. 예, 저도 의사 되고 나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의대생이었던 며느리는 어엿한 의사가 돼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던 거 아들 통해서 나도 들었어요. 너무 대견하지. 옆에서 듣기만 해도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이 긴 시간을 견디고 해냈을까? 살면서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사람이야 정말. 사실 며느리 집안에서 의사를 꿈꾸는 건 가랑이 찢어지는 일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도 아니었고 당장 월급 들고 오는 일이 아니라며 가족들이 며느리를 몰아세우는 일도 많았다고 했죠.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라고 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는데 주변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솔직히 거절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혼 얘기 오가던 때도 아니었는데 선뜻 도와주라고 어머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며느리는 5년 사이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의사를 관둘 뻔했던 위기까지 왔고 그때 고민하던 아들에게 모아둔 돈 아낌없이 도와주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얘는 다 하라는 뜻이었죠. 서로 힘들 때 당연히 돕고 그래야지. 그건 짧은 인연으로라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족의 연이 되려고 그랬던 모양이야. 다 잘 지나갔으니 됐지. 이제부터 잘 살면 돼. 제가 정말
빚 갚는 마음으로 더 잘할게요, 어머니. 결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저도 깜빡 속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본색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며 며느리 당돌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다니고 저도 집안에 일이 많기도 해서 둘이 모은 돈이 얼마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한테 따로 용돈 드리거나 도와드리긴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그걸 포기를 못 하네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무슨 말이 그래? 제 말 이해 못 하셨구나. 어머니, 그건 요지가 아니에요. 뭐? 그래, 그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정리를 하자면요. 그 사람이 용돈 주더라도 어머니가 안 받는다고 거절하시거나 혹시라도 거절 어려울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돌려주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제가 용돈을 한 번이라도 받고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는 사사건건 마찰을 만들어 본인 뜻대로 모든 일을 손에 쥐려고 하는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듣자마자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아들보단 꼼꼼하고 계산도 정확하다고 하니 둘의 뜻이 있으려니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 둘 나 신경 쓸 거 하나 없다. 그런데 하나는 짚고 가자. 나 솔직히 용돈 달라고 입도 뻥끗한 적 없는데 받기도 전에 거절하라는 얘기부터 듣는 건 기분이 조금 그러네. 꼭 내가 뭐 바란 사람처럼 말이다. 너도 이런 부분은 나를 존중해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 건 기본이야. 확실히 할 문제에서 말 돌려서 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돼요.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나중에 딴소리 나온다고요. 아까도 어머니 그러셨잖아요. 전 용돈 이야기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이야기 세고 전 필요한 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참, 어른한테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이럴 땐 그냥 죄송했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회사 다니면서 내 아들이 열심히 돈 모으고 살았어. 그런 걸 아내 된 사람이 우습게 알면 되겠어? 너도 힘들 때 도움 받았잖니? 생색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결혼 후부터 묘하게 아들 직장까지 무시하는 며느리에게 한 번은 과거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에 도움받을 때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하더니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렸나 싶었거든요. 어머, 그거 제가 몇 배로 갚았어요. 지금 누가 제 덕 보고 사는데요. 그 사람한테 제가 회사에 힘들면 그냥 관두고 집에서 놀아도 된다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그래도 사람이 힘들 때 받은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너한텐 이미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그런 건 잊으면 안 되는 거다. 예, 얘기 다 하신 거죠? 그럼 끊을게요. 며느리는 갈수록 제 말에 건성으로만 대답하고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는 그 태도에 저도 화가 났어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참자 해도 폭발을 하고만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친구와 길에 가다 며느리를 마주쳤는데 이것이 절 보고도 쌩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꼭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고개를 휙 돌리는데 처참하더군요. 예, 어디 가는... 어머, 그냥 가는 거야? 야, 네 며느리 아니야? 가운 입은 것 보니까 맞네. 근데 보고도 어딜 가? 심지어 결혼식까지 온 친구도 며느리 얼굴을 알아보더니 당연히 인사를 올 줄 알았는데 가버리니 뭐라 말을 못하더군요. 전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이 일을 물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간 이유를 혼자 가슴앓이하고 넘길 순 없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쁘다고 말 한마디를 못해? 그건 그냥 개무시하고 간 거지? 무슨 변명을 하려고. 솔직히 말해봐. 너 내가 부끄럽니? 어떻게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
엄마, 이 사람도 순간 당황해서 그랬대요. 의사들끼리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뭔데? 말해봐. 대체 그런 게 뭐냐고. 평소에도 시어머니고 말고 너한테 내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건 잘 알고 있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친구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왔어. 한 번은 제대로 대판 싸워야겠다 생각한 참에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며느리 본성을 아들도 좀 봤으면 했거든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며느리도 피할 수 없다는 듯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실은 그날 제 옆에 있던 의사 동료가 어머니 친구분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병원에서 청소하시던 분이라고. 왜? 청소 일이 어때서? 그런 분하고 어머니가 안다는 게 그렇잖아요. 전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그분하고 어머니 수준을 똑같이 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우리 어머니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믿어주세요. 날 보호한다고? 대체 무슨 수준이 있는 거냐? 청소하면서 자기 힘으로 땀 흘려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인생이 어때서? 그게 무슨 수준을 운운할 일이라고. 의사들은 다 그래? 아님 네가 그 모양인 거니? 그 말에 며느리는 갑자기 발끈하더군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 형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집에서 의사가 됐는데 솔직히 제 주변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들 금수저 집안에서 지원받고 순탄하게 왔죠. 저도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아니, 그걸 지금 이유라고 되는 거야? 엄마. 실은 이 사람이 집안 얘기를 일부러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엄마한테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요. 난 이 사람 선택이니까 존중해 주려고 여태 말 안 한 건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어머니 속상한 마음 이해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전 그날 며느리의 변명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기가 찼지만 더 황당했던 건 평소에 아무리 한마디만 져주길 바래도 끝까지 대들던 애가 죄송하단 말을 입이 닳도록 하더라고요. 아들 앞이라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 네 선택이라니 나도 할 말은 없다만. 근데 그건 네가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어려운 형편에서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살아온 너를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너를 부끄러워하고 인정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응?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래. 여기선 그런 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수준 차이일 뿐이죠. 그럼 나도 네 인생에서 없어져 주는 게 돕는 거겠구나. 순간 며느리 말을 들으니 제 인생도 어딘가 묻어두고 싶겠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그 수준을 저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 직장을 그렇게 쉽게 말하고 수준을 운운했구나. 그 수준은 며느리가 스스로 만든 족쇄 같았습니다. 풀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본인이 무겁게 질질 끌려다니는 듯 했죠. 그 친구 너희 둘 결혼식 날 와서 제일 많이 박수 쳐주고 축의금도 많이 내고 간 사람 중 한 명이다. 남이 뭐라든 우리한테는 한없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네 아빠 죽고 난 후에도 매일 같이 와서 반찬 만들어주고 간 이모잖아. 너도 알지? 예, 잘 알죠. 진 이모나 다름없는 분인데. 어머니, 제가 나중에 그분께도 꼭 인사드릴게요. 며느리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더군요. 전 죽어도 이해 못할 세계에 사는 것처럼 이해하라는 식이고 눈앞에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생각만 하니까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 갈수록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때마다 전 속으로 둘만 잘 살면 됐다 하는 생각만 하면서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는 이런저런 일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때 친구가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절 만나러 왔더라고요.
이 시간이면 식구들 저녁 차리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애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 게 찜찜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 이런 일에 끼어들어서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우리 남편은 입 닫고 살랐는데, 너한테 난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 아니니.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네가 이 일을 나한테 안 알렸으면 난 서운할 것 같더라고. 무슨 얘긴데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뜸을 들여? 괜찮으니까 편히 말해. 나 전에 병원에서 일했잖아. 너도 알지? 얼마 전에 우리 친척이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예약 좀 하려고 친한 간호사한테 부탁했는데, 글쎄 갑자기 병원을 그만뒀다는 거야. 그럴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다 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사람 통해서 네 며느리 이름을 들었어. 순간 입이 바싹 마르더군요. 병원에서 요즘 말하는 무슨 갑질 같은 걸로 간호사를 괴롭혔나? 그런 생각이 들어 두려웠죠. 제 눈에도 며느리인 목표를 향해 갈 때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치우고도 남을 성격이었으니까요. 혹시 그 간호사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관둔 거야? 힘들어서? 아니. 그 간호사가 오래 만나던 의사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랑 의사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몇 년에 한 번 볼까? 그래도 내 눈에는 의사도 참 선하고 둘이 예쁘게 만난다 싶었는데,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둘을 갈라놓은 게 네 며느리라고. 뭐? 왜? 잘 만나는 둘을 왜 갈라놔? 그냥 좀 안 좋은 소문 아니야? 갈라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 며느리랑 그 의사가 만나고 있대. 야, 나도 너한테 지저분한 소문이나 옮기기 싫어서 겨우 부탁해서 사진 몇 장 받아왔어. 너한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봐봐, 네 며느리 맞지? 이 병원에 맨날 들락거린단다. 네 아들은 아무 말도 없어? 친구 말대로 그저 소문으로 치부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젊은 의사 팔짱을 끼고 웃고 차에 태워가는 것까지 보고 나니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네가 말한 수준이냐? 참 대단하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참, 나도 사진 보고 손이 떨리던데 넌 오죽하겠어? 능력도 좋겠다. 네 아들 착하겠다. 결혼 잘해서 좋게 살면 됐지. 뒤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꼭 말해. 이 병원 일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들 좀 있어? 여기 아직 아는 사람이야 많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건 왜?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법정에도 다녀오고 며느리 머리채도 잡아보고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해도 속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이 일은 제가 잡아서 며느리를 그 자리에서 처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며느리 지인 중에 소위 사자 붙는 직업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에 붙으면 힘없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싸울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가진 것 없이 인생을 다 걸어보는 쪽으로요. 그래서 전 친구를 통해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 의사가 다니는 병원 청소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꾸준히 관찰하면서 듣다 보면 뭔가 더 나오는 게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의사가 지나가기만 해도 간호사들이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더군요. 야, 이래서 절대 의사랑 만나는 거 아니다. 어떻게 7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바로 버리고 갈 수 있어. 만나도 무슨 유부녀랑? 난 요즘 괜히 인사하기도 싫더라. 그러니까 그 의사도 집착 장난 아니더라. 남의 밥그릇 뺏는 게 취미인 것들이 있어요 아주. 저 선생님 집안 어려운 걸 이용한 거야. 나가서 개원시켜주겠다고 했다던데? 여자 집안이 좋은 모양이더라. 남편이 무슨 중소기업 다니는데 뭐라 그랬다더라?
자기는 불쌍한 사람 돕는 걸 좋아해서 적선하듯이 결혼했다 그랬대. 그래서 동정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았다나? 어머머머, 웃기지도 않는다. 근데 박간호사한테 계속 연락한다던데? 둘이 안 끝난 것 같아. 솔직히 유부녀가 뭐 좋다고 만나? 그러다가 이혼 안 하면 곧 이 병원으로 그 여자 온다던데? 아, 막장 드라마 아주 눈앞에서 보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독한 청소세제를 며느리 얼굴에 아주 들이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제대로 미쳤는지 병원까지 곧 옮긴다는 소식에 안간힘을 쓰고 참았죠. 내 아들을 위해서 저 쓰레기를 내 손으로 끝장낼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험난했는지 지금 누가 또 그때로 돌아가라고 억만금을 준대도 싫어요.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가 불륜남이 있는 병원으로 처음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이 사실도 아들과 저에겐 감쪽같이 속였죠. 전 일부러 그 층을 담당해 수시로 며느리가 있는 방을 지나다녔습니다. 그 꼬리를 제대로 밟아주겠다는 생각으로요. 제 방이 어디예요? 박 선생님 옆방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예, 바로 옆방이세요. 앞으로 박 선생님 시간표도 저한테 같이 보내주시겠어요? 둘이서 같이 보면서 조율하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예? 그건 선생님께 제가 확인하고 난 뒤에. 며느리는 간호사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특유의 깔보는 눈빛을 짓더군요. 여기 교육 전혀 안 된 사람들만 와 있나? 연차가 어떻게 돼요? 오늘 첫 출근한 건 아니죠? 아니, 의사가 말하면 간호사는 무조건 따르는 거지. 누가 보면 내 위에 있는 줄 알겠어요. 내가 그럼 간호사가 됐지 왜 의사가 됐을까요? 우리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 옆에서 듣기만 해도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그걸 보니 머지않아 며느리 옆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훤히 그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남자 의사한테 홀린 며느리는 계속 그 방안만 기웃대고 있더군요. 전 일부러 며느리를 호랑이 굴로 유인하기 위해 결혼 약속까지 했었다는 그 간호사의 이야기를 흘렸어요. 혹시 얼마 전에 퇴사했던 박 간호사님 오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아니나 다를까 눈이 뒤집힌 며느리는 비상구로 가서 계속 의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제가 청소부 일을 안 했으면 그런 장소를 단번에 찾아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영상이 잘 녹화되는지 확인하면서 기다렸더니 남자 의사가 급히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가 온 거야? 내가 오늘 첫 출근이니까 진료 대충 끝내고 나 보러 오라고 계속 말했잖아. 핸드폰부터 내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아까 누가 그러던데 설마 박 간호사 만나고 온 건 아니지? 14층에서 진료 보느라고 정신 없었다. 누굴 만나고 와? 점심도 못 먹었는데. 어머, 그랬구나. 우리 자기 점심도 못 먹었어? 그럼 내가 사랑해줘야겠네. 안아줄게. 여기서?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안 돼. 보는 눈 많단 말이야. 보면 좀 어때? 이미 병원 쪽 사람들 다 알걸? 어차피 우리 좀만 이렇게 즐기다가 2년 뒤엔 나가서 개원할 거잖아. 나 여기 왜 온 줄 알아? 이렇게 몰래 연애하는 기분 즐기고 싶어서. 아무도 안 봐주면 짜릿하지가 않잖아. 빨리 안아줘. 그렇게 둘은 끌어안고 쪽쪽대면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자가 갑자기 며느리를 밀치며 정색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1년이라고 하지 않았어? 개원이 자꾸 늘어나네. 삐졌어? 아유, 왜 또 그래. 무섭게. 자기 그런 표정 싫어? 그때 1년은 이혼하느라 시간 될 수 있다고 했잖아. 말끔하게 이혼하고 나서 개원하는 게 좋지. 그 집 수준이 너무 천박해서 대화가 잘 안 돼. 수준 차이가 뭔지 돈이 대단한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게 대단한 줄 알고 밑바닥에서 둘이 구르고 있지. 난 결혼 빨리 정리했는데 자기는 이혼을 자꾸 미루니까 그렇지.
제대로 사람 써서 정리할게.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우리가 손해잖아. 난 자기하고 살 생각밖에 없다니까. 내 마음 알잖아. 이 장면을 몇 층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몸속에 용암이 터진 것처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미리 거르지 못하고 아들과 제 인생에 받아들인 것 자체가 발등을 찍고 싶은 일이었죠. 전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청소 도구를 들고 며느리와 그 남자가 있는 아래층으로 저벅저벅 걸어 내려갔어요. 그러자 남자 손을 잡고 있던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어머 깜짝이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놀랐잖아요. 당황한 며느리와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남자 의사 표정만 봐도 두 사람이 떳떳지 않은 관계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애써 이성을 유지하며 며느리 말에 지지 않고 답했습니다. 발소리 못 들으셨나? 뭘 하셨길래 그것도 못 듣고? 뭐라고요?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말해요? 아, 대단하신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의사 같지가 않아서 몰랐습니다. 나 미치겠네. 아줌마, 당신 어디서 이래? 당장 잘리고 싶어? 그만해. 미쳤어? 아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저희 이야기하는 거 들으신 건 아니죠? 예? 일단 진정하시고 이름이랑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분이 예민하게 군 것도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인간한테 당신이 왜 사과를 해? 어차피 이런 인간이 떠드는 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피곤하게 얽히지 말고 보내. 아줌마, 청소는 나중에 하고 꺼져. 그리고 전 거기서 나오자마자 혼비백산이 된 얼굴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층에서 10층까지 소문 퍼지는 건 일도 아닌 이 병원에서 제가 벌인 행동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충분했죠. 그리고 전 로비에 있는 큰 화면에 제 핸드폰을 연결해 두 사람의 모습이 재생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뒤따라 나온 며느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더군요.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당장 꺼. 영상 못 뜨라고 있어. 당장 끄라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추한 짓 버리는 두 의사. 이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아닌가요? 이년아, 네 눈엔 내가 청소 보러 보이냐? 그래, 내가 너 같은 쓰레기 처리하려고 왔다. 어머니 잠시만요. 진정하시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진정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거 둬. 그리고 천박한 나하고 대화도 안 된다면서 무슨 얘기를 해. 너 여기까지 참 힘들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냐? 내가 그거 다 무너뜨릴 건데. 아니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발 나가요. 네?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거 다 보라고 이러는 거야 이거사. 왜? 숨긴 게 너무 많아서 찔려. 아이 맞다. 너 흙수저잖아. 돈 100만 원도 없어서 우리 아들한테 쩔쩔매면서 빌려가 놓고 이제와 부잣집 딸행세를 해. 아이 무슨 돈으로 개원시켜주게? 꼴 같지도 않아서 참나. 그 말에 불륜남도 며느리를 노려보고 서더군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영상을 보며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년아, 영상 멈추고 싶지? 그럼 네 입으로 제대로 말해. 괜한 변명으로 이상한 소리에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알았어요. 다 말할게요. 이 사람 잠깐 만났고 이혼 생각은 없었어요. 이러다가 정리할 참이었고요. 개원할 돈도 없다는 거 어머님 아시잖아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윽고 도착한 아들은 이미 병원 로비에서 영상을 보고 올라온 눈치더군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서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갑자기 가운에서 핸드폰을 빼더니 잠금을 풀게 하더군요. 잠금 풀어.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야. 2번 말하게 하지 마.
진짜 끝까지 가볼래? 누가 손해일까? 결국 판도라의 상자까지 연 아들은 둘이 은밀하게 주고받은 대화부터 비밀로 쓰던 어플, 사진까지 자기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증거를 남겨놓더군요. 잿빛이 된 아들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암담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가요. 이런 여자랑 무슨 말을 더 해. 나머진 내가 정리하면 돼요. 어차피 빈털털이니까. 너 소송 준비할 돈도 없잖아. 잘못했어, 여보. 내가 이혼할 생각은 정말 없었다니까. 그래, 당신 말대로 부잣집 딸 유지하느라고 아무것도 없어. 나 진짜 빈털털이라고. 근데 이제부터 모을 거야.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예전에 나한테 빌려간 돈 한 푼까지 제대로 갚아야 할 거야. 너 그동안 부잣집 딸 연기하느라고 가랑이 찢어지게 옷 사고 가방만 샀잖아. 우리 엄마 용돈까지 못 주겠다고 우기면서. 근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이혼 소송은 내가 걸면 끝이야. 앞으로 당신이 하란 대로 다 할게. 월급도 내가 그대로 갖다 줄게. 그딴 거 필요 없어. 넌 평생 가도 나한테 진 빚 그거 못 갚아. 우리 세월이 얼만데 기회는 한 번 줄 수도 있잖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데 당신 이렇게 냉정한 사람 아니잖아. 착한 사람이 왜 이래?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봉투를 탈탈 펼쳐서 며느리 몸을 둘둘 감쌌습니다. 참 말도 많다 쓰레기가. 난 여기 쓰레기 치우러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내일은 끝내고 가야겠네. 그리고 너 내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날 생각도 마. 쥐뿔도 없는 걸 의사까지 만들어놨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뒤에서 이런 짓거리나 하고. 딱 너 같은 걸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어휴, 확 그냥 갈아서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도 못되게 군 거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이제야 과거에 잘못한 일까지 처절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몇 마디로 이 많은 짓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더니 며느리는 두 손을 싹싹 빌기까지 했어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자기 일을 이렇게까지 하려고 청소일까지 시작했냐면서 나오자마자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 겪고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한 선택인데 내가 감당하는 게 맞지. 엄마까지 속상하게 이게 무슨 꼴이야.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저런 여자 편이나 들고. 네가 무슨 선택을 잘못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살다 보면 원래 이런 인간들이 꼬이는 법이야. 그리고 내 아들 일인데 이렇게 못나설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절대 혼자 겪게 안 둔다 엄마는. 엄마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갈 거예요. 네 마음이 중요하지. 사실 너 놀랄 거 나 알았는데 엄마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어설프게 말로 전했다간 오해만 쌓일 수 있잖아. 한시라도 네가 제대로 그 가면 벗겨버리고 빨리 마음 정리할 수 있었으면 했다.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가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그치지 않기 위해 더 증거를 모았어요. 이혼 소송보다 며느리가 가장 원하던 걸 끝내버리는 게 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동안 진료를 소홀했던 것부터 시작해 더러운 사생활로 의사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는 걸 폭로하며 환자들뿐 아니라 병원 직원들한테까지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올린 게시물은 병원 조치로 빠르게 삭제가 되긴 했지만 뒤이어 용기를 낸 간호사들의 글까지 더해졌죠. 퇴사한 박 간호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간호사들에게 갑질하던 의사의 인성을 고발합니다. 두 사람의 불륜행각 지겹도록 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 아니어도 사람들 눈과 기억에 남은 장면들은 지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둘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지금은 의사 자격까지 정지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송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적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좋다는 남편의 말을 떠올리면서요. 편지 안엔 선택에 대한 잘못을 생각하기보단 겸허히 인정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길을 잘못 들어서 오래 걸릴 때가 있긴 해도 다시 나와서 한 바퀴 돌면 금방 도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큰 쓰레기 하나를 걸러내고 지금은 아들하고 둘이 옛날처럼 한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직 모든 일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 한 번은 그 괘씸한 게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이러다가 저 아무것도 못 먹고 손가락 빨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미워도 제가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야죠. 얼마나 반성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일도 못하고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인데. 풀죽도 못 먹고 산다고? 아휴, 이렇게 잘 살아있고만 웃기지도 않네. 너 우리한테 저지른 짓 말고 네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 원래 사람이 무너질 때 온 사람이 잘 됐다 하면서 등을 떠미는 건 잘못 살았다는 거야. 그만큼.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점잖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안 그래?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줬으면 그냥 과거의 일로 정리가 빨리 됐으면 싶네요. 법정 싸움이 참 길어서 말끔하게 정리되기까진 또 단계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제 아들의 밝은 미래를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